You cannot imagine how you honor me. I feel that I am journeying back into my past, and that I'm a Mughal emperor. Sometimes I shut my eyes and dream I have splendid clothes again, and that I'm riding into battle behind Alamgir. He too rode an elephant. Horrid stuffy place, really. But everything is very well arranged. And here, ladies, is your port. The best caves are higher up, under the Kawadol. But we start in this one. The guide says everyone to go in quietly. All sounds make an echo, and many sounds create inharmonious effect. I do hope I shall be all right. In my early days with Ronnie's father, I made rather a fool of myself in the Chamber of Horrors. Horrors? What horrors? The Waxwork Museum. He was a very conventional young man, which made it all rather worse. This was not Stella's father? No, no. He was very unconventional. My goodness me. Sab, sab तैयार है. शाबाश, चलो. Come. Hasan, Hazur, Salim. Kawadol! Mrs. Moore! Please.
그 네 번째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와 영국 사이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보다는 인도의 광활한 자연 풍경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포스터가 형상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이란 존재, 인간 사회를 비춰보는 어떤 거울로 사용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도도 좀 나오는데 이 찬드라포라는 도시가 그 캘커타 근처에 벤키푸르라는 곳을 이제 모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라바 동굴도 실제는 바라바, 그러니까 B로 시작하는 걸 M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이제 살짝 바꾼 건데, 제가 이 바라바 동굴 사진을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 소설에서 그려진 것은 훨씬 더 광활하고 광대하고 엄청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그림보다는 그 영화 인도로 가는 길에서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좀 보시면 구체적으로 조금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한, 인피니티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포스터 소설에서 중요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인간 사회보다는 뭐 하늘 혹은 마라바 동굴을 통해서 이렇게 무한으로 확대되는 이 소설이 오히려 서구적 상상력과 취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더 문제는 이 풍경 묘사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포스터가 재현하고 있는 인도의 풍경이 상당 부분 인도와 관련된 고정된 이미지들을 강화시키거나 추상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슐레리라는 인도 비평가는 인도로 가는 길에 묘사된 마라바 동굴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스터의 소설 속에 재현된 장소로서의 인도가 자유주의적, 서구적 상상력에 맞추어서 묘사되어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더구나 포스터의 인도 재현에서 드러나는 서구적 취향이 이후로 인도에 대한 서구 담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키플링의 소설보다 더 문제적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사실 키플링도 저도 어린 시절에 읽었지만 그 정글북이라든가 뭐 킴 이런 소설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유명했지만 그 소설의 고전으로서 압도적인 것은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도에 대한 서구인의 그 어떤 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부, 그 케이브즈라는 2부의 첫 문단을 보시면 포스터가 인도를 어떤 식으로 묘사했는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겐지스 강은 비슈누의 발에서 발원하여 시바의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지만 태고의 강은 아니다. 종교보다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는 지질학은 겐지스도 그 발원지인 히말라야 산맥도 존재하지 않은 채 힌두스탄은 이제 인도의 북부지방이라고 하는데 힌두스탄이 바다에 잠겨 있던 시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보다도 지질학적으로 이제 따져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세월이 흘러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바다를 메웠고
히말라야에 자리를 잡은 신들이 겐지스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태고의 나라라고 부르는 인도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인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인도 반도의 남쪽은 원시바다의 시대에 이미 존재했으며 드라비다. 이거는 인도의 남부 지방을 얘기한다는데 드라비다의 고지대들은 육지의 생성과 함께 생겨나 한편에서는 아프리카와 연결된 대륙이 바다에 가라앉고 다른 한편에서는 히말라야가 솟아오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물에 잠긴 적이 없으며 영겁의 세월 동안 이 지역을 지켜본 태양은 이곳의 모습에서 지구가 자신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오기 이전의 형상을 아직까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태양의 살 중의 살이 어딘가에 이 살 중의 살, 그 창세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살 중에 살이 어딘가에 닿아 있다면 바로 이곳, 태고의 신비를 자랑하는 이 산들일 것이다. 이 2부의 이 첫 문단은 사실 마라바 동굴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는데 이게 주로 이제 쓰는 단어들이 뭐 영겁이라든가 태고라든가 태고적이라든가 역사 이전의 어떤 시기,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의 그 신화적인 어떤 시공간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태로 인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로서의 인도를 대표하는 그 메타포인 마라바 동굴이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서 재현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시공간이 무한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국가나 인종 사이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동굴 내부의 메아리도 모든 소리를 그냥 오보음 뭐 이런 사운드로 그냥 수렴한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뭐 동굴 내부에서 고상한 시를 읽든 아니면 코를 푸는 소리든 다 똑같이 오보음 뭐 이런 소리로 그냥 수렴이 된다 이렇게 그 소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아리로 뭐 인간 사회가 내는 어떤 소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 우리가 불교 의식에서 그 사용하는 그 옴 이런 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이 옴이라는 소리가 신성한 소리로 여겨져서 경전의 각 장마다 처음을 옴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옴하고 포스터가 그 동굴의 어떤 메아리 혹은 유일한 소리, 그러니까 모든 소리 사이의 어떤 구분을 없애는 오보음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묘사에 대해서 당시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였던 존 미들턴 머리라는 사람 역시도 마라바 동굴이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인도의 재현이라기보다는 포스터가 생각하는 그 우주의 상징, 그 심볼로 쓰였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포스터가 형상화한 우주의 어떤 혹은 소설의 내적 의미가 소리로 표현하자면 오봄이고 이것은 영원한 공허,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동시대 여성 소설가였던 레베카 웨스트 역시도 그 포스터의 마라바 동굴에 대한 묘사가 17세기 영국 시인이었던 그 신비주의 시인의 텍스트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편적인 미, 보편적인 관심을 담고 있는 구절들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혹은 그러니까 너무 신비화되어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포스터 소설이 내포하는 인도의 동양적 신비주의에 대한 지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델라라는 그 젊은 여성이 처음 이제 인도에 왔을 때 그 진짜 인도, 리얼 인디아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리얼 인디아라는 단어를 보면서 만약에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리얼 코리아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한국을 소개할 때 고궁을 가고 뭐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고 박물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들이 과연 리얼 코리아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리얼 코리아, 리얼 인디아라는 이 말들이 사실은 조금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일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델라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어떤 태도였던 거고, 그런 거를 포스터가 좀 어떤 아델라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진짜 인도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리얼 인디아, 진짜 인도라는 것이 얼마나 그 화자가 뭔가 인도의 하늘이나 마라바 동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도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과연 재현해낼 수 있는가. 특히 외국인의 어떤 관점이나 시선에서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인도인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어떤 대상을 리얼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실체, 특히나 그 타자인 인도의 실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이다라는 것이 계속 이 소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또 인간 사회를 보여줄 때 그 밀착해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주적인 관점에서 원경으로 인간 사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인종적인 갈등이나 식민주의 문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소해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풍경에 대한 묘사가 인도인들과 영국인들의 삶이, 인도에서 살고 있는, 특히 인도에서 살고 있는 영국인들의 삶이 굉장히 편협하고 사소한 거를 보여주는 그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설은 그 결국 영국의 인도 지배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그 회의적인 어떤 시선도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설의 중간쯤 되는 그 인용인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인도에는 큰 도시들이 별로 없다. 인도는 시골이고 들판과 들판, 언덕, 정글, 언덕, 그리고 또 다른 들판일 뿐이다. 띄엄띄엄 정거장들이 있는 길은 어떤 지점까지만 차로 닿을 수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길가를 터덜터덜 내려가고, 샛길들은 경작지로 이어지다가 빨간 페인트로 표시해 놓은 막다른 길로 사라진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수세대에 걸쳐 침입자들이 시도를 해보았으나 그들은 그저 망명객에 지나지 않는다. 침입자들이 세운 큰 도시들은 은신처에 불과하고 그들 사이의 불화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불안일 뿐이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주로 큰 도시 중심으로 이제 모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처지가 그저 잠깐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망명객일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식민지로 나오는 그 영국인들의 경우는
스스로 자기들이 이류 시민이라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나와서 뭔가 일을 하고 뭐 그 돈을 벌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더 여유가 없고 더 폭력적일 수도 있고 뭐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불안이다라는 그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 침입자이자 망명객인 영국인들이 모여 사는 인도 내 도시들은 분명히 서구 제국의 야망과 그 욕망의 부질없음의 공간이고, 이러한 입장도 이제 그 광활한 그 공간하고 대립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서구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것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것이 그 당시의 어떤 식민주의적인 그 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그 불가능한가, 영국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만큼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지점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신비와 혼란이라는 키워드로 좀 이 소설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비는 뭐 미스터리이고, 혼란은 머들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머들은 그 머드, 진흙탕, 예,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이고, 그 진흙탕처럼 그 막 뒤죽박죽인 어떤 상태의 무질서, 혼란, 이런 거고, 이 머들이라는 단어가 소설에서 몇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신비와 혼란이 얼핏 보면 굉장히 두 개가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묘하게 겹쳐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그 소설에서 인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은 이제 마라바 동굴인데, 이게 이제 타자의 공간이죠. 근데 문학에서 타자라는 그 단어는 주체인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게 타인 뭐 이런 단어하고 다른 것은 그 어떤 권력 관계가 같이 이렇게 호출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타자라는 단어는 성별 간 혹은 인종, 계급 사이에 주체와 타자 간의 어떤 권력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타자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포스터의 소설에서 식민 지배를 하는 영국인과 식민 지배를 받는 인도 사이에 그런 주체와 타자, 백인 주체와 인도인 타자의 어떤 관계고, 그리고 이제 그 인도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타자로 봤을 때는 그것을 이제 마라바 동굴로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인 유럽인의 입장에서 그 생각, 가치관, 언어가 다른 타자로서의 인도를 이제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재현 불가능한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하기 어렵게, 이제 그 영국 독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묘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과 기독교를 내세워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해온 영국의 모습을 포스터는 마라바 동굴 여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라바 동굴로의 여행은 아델라와 무어부인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아델라뿐만이 아니라 무어 부인도 동굴에 들어가서 들었던 메아리가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불쾌하고 끔찍한 메아리는 무어 부인의 귓속을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동굴 속에서의 불쾌한 경험 이후에 무어 부인은 인도뿐만 아니라 아들을 포함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끼며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 부인의 상태를 지금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하고도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어 부인은 우주에 대한 공포와 그것의 보잘것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우주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협적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 되게 상반된 상태인데 그걸 동시에 같이 느끼는 그런 상태. 그 상태는 많은 노인들이 접하게 되는 어떤 그 이중 비전의 어떤 상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 Twilight of the Double Vision 이렇게 소설에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황혼 무렵이라고 하는 트와일라잇은 낮과 밤의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고 더블 비전이라는 것도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뭐 하나로 이렇게 단정하거나 단일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이 Twilight of the Double Vi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불교적인 어떤 생각하고도 좀 되게 비슷한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서 약간 이런 상태가 좀 많이 생각이 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대 때는 뭐 이렇게 어떤 게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40대, 50대 되면 그 생각이 이거다라고 말하자니 또 딴 게 생각이 나고 또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좋지만은 않은 어떤 그것도 같이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저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행운이기만 한가? 불행도 그 속에 같이 있는 거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행인 것만은 아니고 뭔가 또 전화위복의 어떤 그게 또 그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드는 어떤 생각인데 그 무어 부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그럴듯한 말도 찾을 수 없는 정신적인 혼돈 상태 이게 여기서 스피리추얼 머들돔이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명확하게 어려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행동을 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 무한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존중할 수도 없다. 무어 부인은 항상 쉽게 체념을 하는 편이었다. 인도 땅을 밟자마자 그녀는 이 땅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며 모스크의 저수지 연못에서 흘러가는 물결이나 겐지스 강 또는 다른 모든 별들과 함께 밤의 옷자락 속에 빠져있는 달을 보았을 때는 인도가 다가가기 쉽고도 아름다운 존재처럼 여겨졌다. 우주와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귀한 그러나 항상 해야 할 자잘한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어물거리는 동안 마라바가 그녀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처음 그 아델라와 무어 부인이 인도에 왔을 때는 유럽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우주와 하나 되는 듯한 그런 그 굉장히 고양된 순간을 경험을 하는데 이것만이 인도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도에는 또 다른 그 마라바 동굴이 주는 어떤 혼란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단면적으로 인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혼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인도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도를 본다는 느낌도 들고, 머들이란 단어가 진흙탕처럼 뒤죽박죽의 상태, 혼돈, 불합리, 무질서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도가 혼란스러운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인도인은 어린애 같고 감상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유능한 유럽인이나 다른 우월한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인도인들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으며 서구 유럽 문명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경우 갑자기 서로를 죽이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포스터 역시 이런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피해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지즈의 모습이 굉장히 그 어떤 소심하고 되게 감정적이고 성급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필딩은 그에 반해서 상당히 어른스럽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요런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제 신비와 이 미스테리와 머들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 보자면 소설 초반부에서 무어 부인이 다른 많은 유럽인들이 말하듯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비로움은 좋아하지만 혼란은 싫어해요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포스터가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상반된 어떤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딩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비란 혼란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필딩은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이 신비와 혼란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에도 좀 그런 그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그런데요. 유럽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동양을 한편으로는 이상적으로 신비화시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과 무질서의 존재로 폄하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와 어떤 혼란의 이 주제는 단순히 영국과 인도의 관계를 떠나서 그 포스터가 뭔가 더 역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 인간 삶의 성격도 이렇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어 부인이 아지즈의 재판으로 아수라장이 된 인도를 급히 떠나려는 이유도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를 본다면 너무 부질없는 것들에 그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무어 부인의 어떤 이런 태도, 허무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이 그 작가가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보는지 나타나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시선이고 그 오리엔탈리즘과 포스터가 좀 차이를 둘 수 있는가? 저는 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포스터가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관점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아지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심하고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한 인물이고, 필딩은 반대로 상당히 성숙하고 안정적인 그 중년의 영국 신사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그 마지막에 필딩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지즈에게 영국이 물러가면 인도가 내분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비판적인 지식인인 포스터 역시도 여전히 당시의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13년에 개인적으로 그 파주 북소리라는 어떤 행사에서 그때도 이 인도로 가는 길에 대해서 그 인도 비평가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도인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인도인들이 이 소설을 제국주의의 어떤 프로파간다로 보기보다는 인도를 우호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작품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 대한 인도인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 작품을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요리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태도는 최고의 소설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유명한 그 김영하 작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최고의 소설은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뭔가 그 주인공이라든가 소설의 어떤 주제가 명확하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은 소설이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개츠비 같은 소설을 읽었을 때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그 개츠비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가 잘 잡히지 않는데 그게 정말 잘 쓴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게 비평 용어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라운드 캐릭터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인물을 드러내는 거고, 여기서 포스터가 인도라는 대상을 그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식민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어떤 그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좀 더 인간 보편의 문제를 건드리는 측면이 분명히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런 그 문학의 고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소설은 인도라는 거울을 통해 식민 지배를 하는 백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소설이며, 동시에 백인 유럽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인도의 모습이 마라바 동굴을 상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어쨌거나 그 포스터가 소설에서 그려놓은 인도의 모습은 이후에도 쭉 서구 유럽인들이 인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신비와 혼란의 땅, 서구인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땅의 이미지로 말입니다. 신비나 신비주의란 단어는 요즘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포스터처럼 인간 사회를 원경에서 혹은 우주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현대인들이 좀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포스터나 뭐 D.H. 로렌스나 모더니즘 작가들만 해도 1920년대, 30년대 그런 모더니즘 작가들만 해도 뭔가 그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려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자연, 인간 뭐 이런 층위들이 있다면 그 인간의 존재 지평을 굉장히 넓히려고 굉장히 애를 쓴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점점 그 이후에 점점 축소되는, 그러니까 신도 잃어버리고 자연도 잃어버리고 뭐 우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이제 그 현실로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간과 인간 사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심층 생태학이 나오게 되고, 심층 생태학이라는 건 단순히 자원 고갈의 어떤 그런 환경 문제를 떠나서 인간과 이 세계를 완전히 다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봐야 되고, 이 소설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신비와 관련해서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윤리를 제일 철학으로 해야 된다,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체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만들어져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레비나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타자는 주체로서 절대 알 수 없는 존재다. 그 알 수 없음의 어떤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스터가 말한 신비의 차원하고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타자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의 태도, 이거는 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 영국인이었던 포스터가 인도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알 수 없음.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사고방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존재를 마라바라는 마라바 동굴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